잘 쉬셨습니까? 지난주에 설 연휴여가지고 하루 한 주 안 봤는데 보고 싶었습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표정이네요. 오늘은 260페이지 1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난주에 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도에 관한 이야기 했었어요. 페이지는 246페이지인데 온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적산 온도에 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적산 온도라고 하는 것은 생육 기간 동안 생육 일수의 일평균 기온을 싹 합한 것을 적산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들이 적산 온도가 높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벼가 대표적으로 적산 온도가 높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작물들이 차가운 온도에서 잘 자라는 혼행성 작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호온성 작물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호온성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한여름에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좀 구별해야 할 것이 호온성 작물이 고구마인데 비해서 감자는 호냉성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감자는 우리가 하지 감자라고 해서 6월 중하순이면 캐잖아요. 그래서 호냉성 작물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온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 변온이란 말은 온도가 높은 온도였다가 낮은 온도였다가 이렇게 온도가 달라진 걸 변온이라고 하는데, 기온 변화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 온도로 보면은 하루 오후 2시가 가장 최고로 높은 온도고 오전 10시가 보통 일평균 기온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변온이 작물 생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면을 탑하고 발화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든가, 또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온도가 낮으면 동화작용을 축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장이라든가 동화물질 축적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 특히 동화물질 축적에서 고구마와 감자를 약간 구분했는데, 고구마는 괴의 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괴의 근. 그러죠? 고구마는 괴의 근이라고 이야기하고 감자는 괴의 경이다. 그래서 덩이 줄기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위에도 뭐 결실이라든가 꽃 피는데도 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저온 처리를 해서 저온 처리를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화분화를 촉진하는 현상을 춘화 처리라고 했었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버나리제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춘화 처리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춘화 처리는 추파맥류, 가을에 뿌리는 밀이라든가 보리를 저온 처리를 해서 봄에 파종함으로써 이듬해 개화 결실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춘화 처리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춘화 처리가 이루어지는 감흥 부위는 생장점이라고 했었는데, 이 생장점은 일장 처리하고 좀 구분했었죠. 일장의 감흥 부위는 잎이었잖아요. 이파리가 감흥을 하고 춘화 처리는 생장점이 가능한다라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또 춘화 처리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가라는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춘화 처리와 관련해서 좌지 현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좌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파종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영양 생장을 하고, 영양 생장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생식 생장이란 말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춘화 처리를 하지 않고 가을보리나 가을미를 봄에 파종하게 되면은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영양 생장만 계속하고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를 우리는 좌지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지 현상의 뜻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고 현상은 북방형 목조에서 고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북방형 목조가 높은 온도에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들을 하지 현상이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 관한 이야기, 광합성 기억나신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광합성은 6분자의 이산화탄소하고 12분자의 물이 만나가지고
어, 음, 물이 만나서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6분자의 물하고 산소가 각각 나오는 그런 형태로 광합성이 되어 있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났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필요로 하는 명반응이 있고, 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암반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 물을, 이게 뭘로 바뀝니까? 이걸 그대로 분해를 하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잖아요. 이 물이. 그래서 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는데, 이걸 명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ATP하고 NADPH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명반응이라고 해요. 이 명반응은 다시 이 ATP라든가 NADPH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고정하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다시 고정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빛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암반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죠. 명반응이 먼저 이루어지고 암반응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암반응은 명반응으로부터 얻은 ATP하고 NADPH2를 이용해서 CO2를 환원해서 무엇을 만든다? 최종적으로 암반응에서는 이 포도당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 이걸 다른 말로 탄수화물이라고도 하죠. 이걸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리고 광합성에 좋은 빛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광합성에 좋은 파장은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적색광과 청색광이 광합성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에 그 광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1장에 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의 길이를 1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해의 길이. 그래서 이 해의 길이가 긴 상태에서 작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장일식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해의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단일식물이다 이렇게 크게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제 중간식물이라든가 단장일식물이라든가 장단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단일식물과 장일식물 일정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일식물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루 해의 길이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중간 정도를 해서 한 12시간 정도 이제 상황을 놓고, 하루 해의 길이가 보통 12시간 이상인 경우,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보통 장일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장일 상태, 12시간 이후. 이게 장일 식물에서는 하루 해가 12시간, 이게 낮의 길이잖아요.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상 되어야만이, 넘어야 식물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어쩔 것인가? 하루 해가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걸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일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장일식물은 꽃을 핀다 안 핀다?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똑같이 단일 상태인데 밤에 야간 조파를 해주면, 밤에 빛을 쪼인다는 것이죠. 빛을 쪼이게 되면 꽃이 핀다 안 핀다? 장일식물이 빛을 쪼이게 되면 이 낮이 어때요? 낮이 8시간에서 10시간밖에 안 됐을 때는 장일식물은 꽃이 안 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상태가 여기까지를 낮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어쩐다?
꽃을 피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반면에 단일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단일식물은 우리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에 단일식물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속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연속암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이번에는 단일식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단일식물은 단일식물은 하루 해의 길이가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되어야만 꽃이 피기 때문에 단일식물은 이런 장일이 되면 꽃이 핀다 안 핀다? 꽃이 당연히 안 피겠죠. 그러죠? 해의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 이렇게 단일 상태가 돼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돼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농업적인 이용이 해당되겠는데 지금 단일 상태인데 단일 상태가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이제 밤이잖아요. 밤인데 마찬가지로 그 밤중에 야간 조파를 하게 되면 밤에 광을 이렇게 쪼이게 되면 뭘로 인식해 본다 이 말입니까? 이 단일성 식물 자체가 이 야간 조파를 통해서 단일성 상태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깨져버리면 꽃이 핀다 안 핀다?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단일식물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밤이 계속 되어야 하나요? 계속 연속암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밤이 계속 되어야만이 단일 상태에서 꽃이 피는 것이지 이 연속암기를 중간에 빛을 쪼여가지고 깨버리게 되면 꽃이 안 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장관일 식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260페이지 일장 효과는 어떠한 어떻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효과의 기구에서 맨 처음에 일장 효과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 자극의 발생이 일장 처리의 감응 부분은 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에서 이 빛이 잎에서 이 해의 길이가 기냐 짧냐를 느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냐 안 맺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화처리는 감응 부위가 어디라고 했었죠? 생장점이라고 했었죠. 생장점. 그 생장점에다가 저온 처리를 했었는데 일장 효과는 어디에가 잎이 감응 부위다. 잎 중에서도 어린 잎이 아니라 완전히 자란 잎을 여기서 성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숙한 잎. 여기에서 자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그 광합성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은 일장 효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색광의 효과가 좀 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원래 광합성은 적색광과 청색광의 효과가 좋았는데 이 일장 효과에서는 적색광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일장 효과의 이용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장 효과는 어디에 이용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우선 일장 효과는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인위개화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는데 이용이 된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꽃을 피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아까 장일성 식물 같은 경우는 장일성 식물은 자 이번에는 다시 장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일성 식물은 해가 길어야만이 꽃이 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가을로 가면서 해가 짧아지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꽃이 안 핀다고 그랬잖아요. 꽃이 안 피는데 이 장일성 식물은 이 해가 짧아진 상태에서 광 조파를 하게 되면 꽃이 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꽃 피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장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단일성 식물도 예로 들어볼 수 있죠. 단일성 식물은 자 국화 같은 걸 예로 들어볼까요? 국화 같은 경우는 주로 가을에 꽃이 피잖아요. 가을 국화니까. 단일성 상태에서 꽃이 피는데 국화를 봄에 꽃이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봄에 피게 하려면 단일 상태를 유지해 주면 되잖아요. 단일성 식물이니까. 봄에는 해의 길이가 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봄에 해의 길이가 긴데 이거를 해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단일 처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마만큼을 어찐다? 해가 비추지 않게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차광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개화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꽃을 피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일장 효과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화기 조절에 보면 국화는 단일 처리에 의하여 촉성 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촉성 재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성숙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꽃을 빨리 피우게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국화는 가을철에 보통 꽃이 피게 되는데 일장을 짧게 해가지고 꽃을 빨리 피우게 한다든가 또 장일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국화가 이 가을 되면 꽃이 다 피어버리는데 가을에도 못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을에 못 피게 하려면 야간 조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소감기니까 야간 조파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억제 재배 꽃이 피우지 않게 하는 그런 인공적으로 인위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꽃을 피우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준연 재배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국화의 촉성 재배를 위해서 필요한 처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내볼 수 있겠죠. 국화 촉성 재배. 촉성 재배란 말은 뭐예요? 빨리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국화꽃을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처리는 무엇입니까? 1. 단일 처리, 2. 장일 처리, 3. 고온 처리, 4. 차광 처리. 이렇게 하고 어떻게 어쩐가요? 좀 헷갈리죠? 예? 국화를 꽃을 빨리 피우게 하는 거예요. 촉성 재배니까. 그 국화는 원래 무슨 식물? 단일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봄 같은 데는 이제 해우 길이가 길어서 안 핀다는 이야기잖아요, 꽃이. 그런데 이거를 빨리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1. 단일, 2. 장일, 3. 고온, 4. 촉성.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장일 처리를 해준다? 국화는 장일 처리를 하면 꽃이 핀가요? 국화는 기본적으로 단일 식물이잖아요. 단일 처리를 해줘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내본 이유가 뭐냐면 봄에 이 봄의 길이가 지금 헤어 길이가 기니까 헤어 길이를 짧게 해줘야 되잖아요. 짧게 해주기 위해서 뭐 든다 했어요? 차광을 해줄 수 있잖아요. 빛을 안 쪼이게 하는 것을 차광 처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그 이야기예요. 차광 처리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광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차광하는 목적은 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차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광 처리와 단일 처리가 혼동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 물론 차광을 해야만이 단일이 되지만 차광이 1시간을 하는지 2시간을 하는지 뚜렷하게 문제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엇이다 이 말입니까? 단일 처리가 정답이지 차광 처리는 단일 처리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분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육종연화를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자주 피우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서로 이 종이 같은 것을 교잡을 해가지고 새로운 F1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통 육종이라고 하는데 이 육종을 하려면은 어때요? 꽃이 빨리 자주 이렇게 펴야만이 그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화기를 조절해서 육종연화를 단축할 수도 있고 또 파종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수량을 늘릴 수도 있다. 증수 효과란 말을 하는데 증수 효과 거기 보면은 장일 식물에 대해서 가을철에 단일기에 보강을 해주면 증수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일 식물은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길이가 짧다고 했는데 해의 길이가 짧으니까 장일 식물 꽃을 펴요, 안 펴요? 안 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무엇을 또 쪼여준다 이 말입니까? 이마만큼의 빛을 쪼여주면 어때요? 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기서는 보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광. 그래서 보충해서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수량이 좀 증대될 수가 있고 또 연소감기 중간에 강을 빛을 쪼여가지고 연소감기를 분단하게 되면
단일 조건이 파괴하는 경우에 증수 효과가 나타난다. 뭐 같은 이야기들이죠 지금. 어쨌든 이러한 그 일장을 조절해서 수량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성 전환에도 이용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굳이 시험에 낸다면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장 효과가 농업적으로 이용되는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군락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군락 상태. 군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리를 지어 있다 이런 이야기. 식물체가 무리를 지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가 심어졌다고 해봅시다. 벼가 이렇게 심어졌는데 벼가 어떻게 심어져 있어야만이 잘 자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빛이 어때요? 잘 쪼여질 수 있겠죠. 이런 상태가. 그렇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수광 상태라고 해요. 수광 상태. 빛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 여기 이 이파리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있어야만이 빛을 잘 받는다는. 왜 빛하고 식물체는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합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군락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무성해 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무성해 버린 상태. 이게 이제 군락 상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락 상태에서 서로 잎이 겹쳐 가지고 직사광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는 상태를 군락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잎이 너무 많지 않고 적정한 잎이 있어가지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 교재에서는 최적 연면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양의 잎의 면적을 최적 연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연면적하고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제 광합성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군락 상태에서 작물의 포장 동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죠. 포장이란 말 기억나신가요? 포장이란 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마당장자를 써야죠. 이렇게 쓰는데 포장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논밭을 그냥 포장이라고 해요. 식물이 심어져 있는 논이나 밭을 그냥 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지금도 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첫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뭐였어요? 이런 거에 다 일본식 한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논밭을 포장이라고 해요. 작물이 심어져 있는 논밭을. 그래서 이 논밭에 광합성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광합성이 가장 증대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교재에서는 군락 상태에서 작물의 포장 동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포장 동화 능력은 뭐 공식으로 뭐 포장 동화 능력을 A 곱하기 F 곱하기 P 제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말만 이해해보면 뭔 말이에요? 총 연면적 이파리가 우선 많이 것이고 또 그 많은 이파리의 수확 능력, 햇볕이 다 잘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평균 동화 능력이 높아야 할 것이고 이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만이 가장 동화 능력이 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포장 동화 능력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군락 상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다? 햇볕을 전체적으로 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락 상태라 하더라도 이파리가 이렇게 막 밑으로 처지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똑바로 서게 해준다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해준다면은 그래도 이파리가 많아도 어때요? 빛을 다 받을 수 있겠잖아요.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수광 상태라고 한다. 수광 상태,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광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은 탄소 동화 작용을 많이 해서 광합성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반듯하게 서가지고 햇볕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파리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튼튼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별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갈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벼나 갈대를 혹시 손으로 만져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져보면 좀 딱딱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반듯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그런 것도 옆으로 막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휘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이파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파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비료 성분이 뭐냐면 SI라고 하는 규소죠. 규산이라고 규산. 이 규산질 비료 같은 걸 많이 주게 되면 식물체가 반듯하게 서서 수강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에 보면은 빛이 충분한 경우하고 광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시험에 한 문제 나왔다고 지금 써졌죠. 이게 빛이 충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식물체에 좋겠죠. 그래서 광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빛이 충분하면 뭐 당연히 좋을 것이니까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 보면 충분한 경우만 한번 보겠어요. 잎이 작고 두꺼워진다. 이파리가. 그리고 잎이 짙은 녹색을 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논에 이렇게 딱 가봤는데 어떤 논은 상당히 그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 어떤 논은 연한 녹색을 좀 띠고 있다. 이파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햇볕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연한 녹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수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세 번째, 마디 사이가 짧고 굵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디 사이가 짧고 굵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마디 사이가 길다 이런 이야기잖아. 반대말은. 이게 마디 사이 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햇볕을 잘 못 받게 되면은 광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디 사이가 길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첫째 시간 뭐라고 배웠냐면 도장이라고 배웠죠. 도장이란 말 기억나시죠? 식물이 웃자람을 이걸 우리말로 쓰면은 웃자람이라고 해요. 웃자람.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체 마디가 쭉쭉 자라가지고 웃자라 버린다는 거예요. 웃자란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바람이 불면은 쉽게 쓰러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도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광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도장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광이 부족한 경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이 충분한 경우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광이 충분하면 잘 자라니까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마디가 적정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광이 부족하게 되면 쑥 자라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이 충분한 경우에는 마디 사이가 짧고 굵어진다는 것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광 부족에 적응하지 못하는 작물들이 좀 나왔어요. 뭐 대부분 작물들은 광이 부족하게 되면 잘 못 자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벼라든가 목화, 조, 기장, 감자, 알파알파 대부분은 광이 충분해야만 잘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광 부족에 민감하지 않은 작물들, 강낭콩이라든가 딸기 이런 것들은 뭐 빛이 좀 부족해도 잘 자란다 이런 뜻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이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 수강 상태를 개선하는 재배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로 출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수강 상태가 좋아지려면은 이파리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서야 된다고 했었죠. 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반듯하게 이파리가 쓰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잎이 직립화한다라고 돼요. 직립화. 우리가 직립보행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가 산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파리도 이렇게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가 규산과 칼리를 넉넉하게 주면 수강 상태가 개선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규산은 뭐 필수 비료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배우겠습니다만은 필수 미량 요소도 아닌데 특히 벼에 수강 상태를 개선해 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비료가 규산질 비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이나 카리를 넉넉히 넣어주면 된다. 이것을 반대말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뭐냐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굳이 시험에 낸다면 수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질소나 칼륨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질소질 비료는 주로 잎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소질비를 많이 주게 되면은 입줄기 어때요? 훅 자라본다는 이야기예요. 훅 자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파리가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 그렇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질비료가 아니라 무엇을 넣어줘야 된다? 주산하고 칼륨질비료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효 분할계는 질소를 적게 주고 상위 엽들이 직립하게 해줘야 된다.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새로 나온 용어가 뭐냐면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분할. 그래서 이런 말도 우리가 안 써요. 사실 안 쓰는데 자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식물체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으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벼로 말하면 벼가 잎줄기가 자라는 시기가 영양생장이라고 한다면 잎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생식생장기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벼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모를 심잖아요. 우리가 모 심는단 말을 하시죠. 모를 심으면 이게 모를 세 개를 심었어요. 세 개를 심으면 수확할 때까지 세 개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끼를 이렇게 또 더 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새끼를 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한자로 말하면 한자말도 되게 좀 복잡하게 보이죠. 이 얼자가 그루터기 얼자예요. 그루터기란 말 아시죠? 한국말로.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나눠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치기 현상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둘로 다시 나눠가지고 유효 분할과 무효 분할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가지를 이렇게 막 쳐요. 이제 뭐를 심어놓으면 가지를 치는데 이 가지 친 것에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효 분할이라고 해요. 열매를 맺는 것을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이때까지 해요. 이때까지. 이게 이 영양생장이 끝나갈 때쯤까지는 유효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새끼를 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나온 가지는 그루터기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지푸라기로만 남아버려요. 지푸라기로만.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란 말은 효과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가지치기는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로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무효분할을 하고 가지 친 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효과가 있는 지푸라기가 된 것은 유효분할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벼를 심어놨을 때 이 영양생장 기간에 충분히 유효분할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째요? 이 이후에는 가지를 쳐봤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떤 또 도움이 안 되냐면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지푸라기만 무성하게 되어버리니까 무엇이 나빠져 버려요? 햇볕을 받는 수강 상태가 나빠져 버리겠죠. 그렇죠? 꼭 필요한 이파리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쓸데없는 이파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햇볕을 가려가지고 수강 상태 나빠져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분할을 인공적으로 억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 벼에서는. 그래서 이걸 무효분할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벼에서는 뭘 하냐면 이 영양생장기 말기에 가서 논에 이 벼는 물속에서 주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벼에서는 유효분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논에 물을 딱 빼버려요. 기술적으로 논에 물을 완전히 빼가지고 논을 말립니다. 그 논을 말리는 것을 한자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낙수란 말 씁니다. 중간 낙수.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생육 중간에 뭘 한다? 물을 빼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생육기 중간에. 그러니까 이 벼가 이 물속에 자라고 있는데 이 유효분할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때 물을 빼가지고 물을 빼서 논을 말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새끼치기가 중단되겠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죠? 이거를 여기서 중간 낙수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분을 억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면 또 나오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최고 분을기란 말도 나오고 무효분을, 유효분을 이런 말 나오는데 이 최고 분할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새끼치기가 최고로 많이 늘어났을 때가 최고 분할기예요. 그냥 이게 이 두 개를 다 합한 것이 최고 분할이에요. 그렇죠? 이 새끼치기가 다 최고 상태이니까 두 개가 다 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예요? 무효분할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분을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 너무 억제하기 위해서 질소질필을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질소질필을 많이 주면 안 되고 또 기술적으로는 논을 말려가지고 논을 어느 정도 말리라고 돼 있냐면 논바닥에 실금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말려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논을 말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이 새끼치기 이것을 무효분할을 억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수강 상태를 개선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